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실 좀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또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의 개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이제는, 처음은 아니네요. 11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요. 이런 것들은 할 게 더 많으니까. 먼저 보전이라는 용어를 보시는데요.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자예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건축 허가 명의가 누구 명의냐,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됐느냐,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그래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법적인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갑은 이 건물을 신축한 자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침해하지 말라고 보호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소유권자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나에게 소유권이 발생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알려준다는 것을 법률 용어로 공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시한다. 알려주는 것을 공시한다라고 불러요.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거, 이걸 공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이를 공시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시하는 방법, 공시방법, 알려주는 방법을 공시방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건물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부동산 공시방법, 부동산 등기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갖춰야 되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텐데 이때 신청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 보전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보전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 보전 등기. 그래서 이 보전 등기는 처음으로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니까 순위번호는 1로 보통 나오고요. 이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니까 처음 신청하는 거니까 이를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은 취득한 소유권을 이제 공시가 됐으니까 침해했을 때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처분해서 환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다른 권리들은 이 권능 중에서 일부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권리는 이 권능 중에서 일부만을 갖게 되는데요. 두 가지 권능으로 구성된 권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물론 임차권은 용익채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물권을 처분물권, 요즘은 담보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담보물권은 담보 잡은 권리죠. 그런데 그 담보 잡은 것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보 잡는다는 데 포인트를 둔 것은 담보물권, 포인트를 두게 되면 담보물권.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처분물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대학 때만 해도 이거 담보물권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썼습니다. 처분물권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제가 대학 때니까 한 5, 6년쯤 전이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용어가 바뀐 겁니다. 담보물권으로. 포인트가 바뀐 거예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한다라는 포인트에서 담보 잡는다라는 쪽으로 포인트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대부분의 권리는 이 권능 중에서 일부로 만들어져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 중에서 일부 권능을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 다른 자는 용익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겠죠.
일부 권능을 떼어서 다른 자에게 권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 다른 자는 담보물권 내지는 처분물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담보물권의 대표주자는 누굽니까? 저당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일부 권능을 떼어서 다른 자에게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를 설정한다라는 용어를 쓰더라는 겁니다. 이 설정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만들 설자에 정할 정자. 그래서 내가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을 설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권능을 떼어서 다른 자에게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다른 자가 취득한 권리는 갑이 가진 권리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을이 요 권능을 취득하게 되면 용의물권 취득하겠죠? 이거는 요 두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갑이 가진 권능보다 작죠? 그렇죠? 요 권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갑이 가진 권능보다는 양이 적죠? 그래서 설정을 받은 자는, 권리를 설정받은 자는 설정을 해준 자보다 더 작은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갑이 가진 권능 중에서 전부 떼어서 다른 자에게 권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일부를 떼어서 만들어서 정해줄 때 설정이라는 용어를 써요. 전부 떼어서 만들어줄 때는 설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한자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전부를 다른 자에게 넘겨줄 때는 설정이라는 용어는 절대로 쓸 수 없고, 이때는 갑이 가진 권능이 고스란히 굴러가서 옮겨진다라고 해서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전. 그래서 이전이라는 용어는 옮길 이자에 굴을 이자를 거꾸로 얘기했네. 굴을 전자를 씁니다. 굴러가서 옮겨진다는 용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민법에서는 주체의 변경이라고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는 용어는 전부 넘어갈 때 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전. 그러면 갑이 자신이 가진 소유권을 뚝 떼어갖고 을에게 소유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 설정은 소유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존은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하지만 설정은 소유권에서만큼은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 틀렸겠죠? 네. 거의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보존은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고 설정은 소유권에서만큼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간 갑이 을에게 요 사용권능, 수익권능을 만들어서 정해주게 되면 을은 용의물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요 갑이 자신의 권능 전부 다 을에게 전부 다 굴려서 옮겨주게 되면 이때는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소유권 이전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일부를 떼어서 만들어줄 때는 설정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이 대표주자가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되겠죠. 전세권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용 수익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요 을은 병에게 전세권을 고스란히 넘겨준다면 어떤 용어를 쓰겠습니까? 전세권 이전. 전부 넘겨줄 때는 전세권 이전. 근데 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하겠지만 물권은 기본적으로 양도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기본적으로 처분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처분 권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세권은 용의물권이죠.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전세권 자체를 처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갑이 요 을에게 이 전세권의 처분 권능을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빌리고 요 처분 권능을 넘겨줄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세권부 저당권. 저당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아시겠지만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그래서 이 병은 전세권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 권능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까? 설정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까? 설정. 전세권부 저당권을 취득할 때는 설정.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미치겠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도 사실은 들은 흔적은 있지만 거의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여하간 설정을 해준 자와 설정을 받은 자의 권능이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전을 준 자와 이전을 받은 자는 이러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제가 굳이 강조하느냐면 예전에 사시 공부하는 친구를 신림동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설정이란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사시 공부를 그 친구가 그 당시에 14년을 했다는데 모르더라고요. 설정을, 개념 자체를. 네. 그래서 굳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변경은 내용이 바뀔 때를 변경이라고 불러요.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경은 제가 이전에 전세권을 예로 들었죠. 전세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전세금이 지급돼야지만 전세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법률행위 플러스 전세금 지급 플러스 등기 세 가지가 구비돼야지만 전세권이 설정이 돼요. 따라서 이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민법에서 강조하실 거예요. 이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로서 내용이 됩니다. 내용이 되겠죠. 근데 전세금이 10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변경. 그 다음에 소멸은 없어지는 것을 소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갑은 소유권 소멸하겠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하겠죠. 없어지는 것을 소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뭐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등기법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처분 제한. 이 소유권은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죠. 이때 이 처분 권능만을 제한시키는 거. 이를 처분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완전한 형태의 권리인 소유권을 처분 제한을 시키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데 이를 법원의 결정이라고 불러요. 어떤 결정이 있느냐면 압류 결정,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법원의 결정들이에요. 그러한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처분 권능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소유권만 처분 제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건은 다 처분 제한이 가능해요. 왜요? 물건은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처분 권능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도 처분 제한이 가능한 겁니다. 물건은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처분 제한이 가능해요.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간 처분 제한은 그 의미가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처분 제한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걸 외우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압류. 이거 자체 갖고 문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압류. 가압류. 요 차이점이 뭘까요? 네, 이거는 본압류에서 본자를 생략한 거 맞습니다. 본압류에서 본자를 생략한 것이고요. 가압류는 가자를 쓰죠. 네, 요 가자는 임시 가자예요. 임시로 하는 압류를 가압류라고 얘기하고 본래의 압류를 본압류라고 할 겁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가압류가 출제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럼 이 차이점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은 가압류,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본압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압류가 바로 가압류. 확정 판결이 있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 없어요. 그 판결서를 가지고 압류하는 것을 본압류라고 얘기합니다. 참 별걸 다 하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 권능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길어서 생략합니다. 가처분 이렇게 불러요. 가처분. 근데 본래의 용어는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불러요. 여기 금지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금지라는 용어는 쓰여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가처분이라고 등기가 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는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실 거예요. 여하간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6가지를 바로 정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설정. 다른 자 설정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발생한 거죠. 맞습니까? 설정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됩니까? 되죠. 이전 취득한 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준 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한 거죠. 여기에 해당됩니까? 변경은요? 똑같죠? 그 다음에 소멸은?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변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변동과 발생, 변경, 소멸 어디에도 해당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니까 저기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내용의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처분 제한,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거니까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민법의 변동보다 두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가등기할 때 이게 유용하게 쓰여질 거예요. 다시요. 우리 등기법에서의 정보는 민법상의 정보보다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보전,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그렇죠. 가등기할 때 써먹을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누고 여기서 정보라 하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할 텐데 그러면 매치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설정은 용어를 쓸 수 없다고 했죠.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소멸, 소유권의 처분 제한. 이게 바로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요거 빼고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그렇죠. 갑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예전에 과거 시험에서 수석 답안지는 갑이라고 이렇게 붉은색 그걸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했죠. 네. 첫 번째 구성 부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두 번째 구성 부분. 을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그 정보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전은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고요. 설정은 소유권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라고 했죠. 그것만 차이가 있고 전부 다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정보는 이거는 뭐냐면 이 권리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그 권리는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지 요걸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 어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를.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사항은 책이나 노트로 친다면 겉표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겉표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이것이 될 겁니다. 이 부동산 표시사항은 바로 등기부의 겉표지에 해당이 되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등기부의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표제부.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은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갑구에 관한 정보들은 을구에 기록하는 것이고 뭔 소리야?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유권에 관한 정보들은 갑구에 기록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기본 구성 요소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표제부보다는 갑구, 을구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요. 출제도 갑구, 을구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갑구, 을구 비교해보면 을구보다는 갑구가 훨씬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 표제부에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이 된다고 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실의 등기. 갑구,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권리의 등기 이렇게 설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는 두 개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우리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부의 종류를 두 가지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고 그랬죠? 법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우리 등기부는 이 건물 등기부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개로 편제해서 만들어 놨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건물 등기부. 아니요. 일반 건물 등기부. 토요일이라서 헷가닥 하고 있어요, 제가. 또 하나는요, 집합 건물 등기부.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공시 기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두 개 다 뭡니까? 건물 등기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가지로만 구분. 이것 한 7, 8번 정도 출제가 된 거예요. 등기부의 종류는 딱 두 가지라는 거. 그렇죠. 여기서 출제되는 등기부는 뭐라고 그랬죠? 요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왜 출제가 되냐면 보통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좀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요 집합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되게 될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개념을 좀 확인하면 집합건물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이에요. 이건 대지가 될 겁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대지, 기초 대자를 쓰고 있고요. 이 아파트는 차이 아파트 1001동이라고 볼 때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이때 이 구분된 하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분 건물. 즉 1001동이 9개로 구분되어 있죠. 1001동이 9개, 즉 한 동 건물인 1001동이 9개로 구분되었을 때 그 구분된 건물 하나를 구분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를 얘기할 때는 뭐라 부른다고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 그 다음에 1001동은 한 동이죠. 그렇죠. 9개의 구분 건물이 1001동이라는 한 동의 건물에 집합되어 있다고 해서 이 전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 건물. 이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 건물, 전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 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집합 건물. 전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 건물이고요.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 민법에서도 다 하실 거예요. 전유 부분은 소유자 1인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소유자 1인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소유자 9명이 공동으로 공용 부분이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 1인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전유 부분. 그 다음에 이 구분 건물은 한 동이 구분된 건물. 그렇죠.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공용 부분이 포함된 거. 요것은 공용 부분이 빠진 거.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전유 부분. 현관문 열기 전에 복도까지 포함되면 구분 건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소 하나만 더 보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 등기소는 뭐라고 얘기했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기관. 요게 등기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여기 국가기관 대신에 국가공무원이라고 나오면 이건 등기소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등기관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셋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그렇죠. 강명등기소 같은 걸 얘기할 겁니다. 요 등기소는 협의의 등기소. 요 등기소를 강의의 등기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은 의미의 등기소, 강의의 등기소. 좁은 의미의 등기소, 협의의 등기소. 또 지방법원에는 규모가 큰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등기국이라는 부서도 있고 규모가 중간 정도나 작은 지방법원은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다고 했죠. 이 등기국, 등기과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등기국 등기과를 가지고 있는 지방법원도 넓은 의미에서 등기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지방법원 소속하에 지원이라는 법원이 있는데 이 지원이라는 법원에는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등기사무를 담당하니까 이 지원이라는 법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등기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 지방법원. 세 번째, 지원. 이렇게 세 가지의 강의의 등기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11, 12월 달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교재 처음부터 보실 겁니다. 먼저 12쪽을 보시는데요. 12쪽 지적제도 총론을 보십니다. 지적제도 총론. 이런 내용은 이제 요번 달까지만 하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예 안 해요. 왜? 11월, 12월 달에도 했고 1월 달, 2월 달에도 했으니까 이제 3월 달부터 이런 내용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의 내용만 쭉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교재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하는 것이고요. 3월 달에는 아예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네.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죠.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한반도를 그렸죠. 한반도. 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그리면 잡혀갔어요. 왜요? 북쪽이 너무 넓다고 해서. 모르시나? 제 연배 위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네. 이게 잡혀갔습니다. 네. 요렇게 그리면. 네. 북쪽이 더 넓다고 해서. 이거는 휴전선이라고 했죠. 휴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휴전선은 휴전선 아래까지. 여기는 청와대가 있을 테고 제인이 형이 살고 계시죠. 제인이 형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나키스트라서 무정부주의라서 좋아하는 당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그러면 꼭 왕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형이라고 부릅니다. 연배가 높으니까. 제인이 형이 여기 살고 있어요. 대통령 직위를 가지고 있죠. 이 제인이 형이 갖고 있는 통치권이라는 권력은 대한민국 전 영토에 미칠 겁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 전 영토에 미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중에서 여기까지 한반도라고 그러는 책은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여기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권력은 통치권이 아니라 주권이라고 그랬죠. 주권은 여기 꼭대기까지 갑니다. 하지만 통치권은 여기 안 가요. 여기서 재판합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안 하죠. 국회에서 법률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그래서 휴전선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전선 아래쪽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집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이 땅덩어리를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이렇게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여기서 지번은 토지 번호를 얘기하는데요. 필지별로 한 필지마다 번호가 하나씩 부여되어 있어요. 문제는 대한민국의 필지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그때가 최종 통계인데요. 3,800만 필지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가 9년도쯤에. 그런데 지금 한 10년이 흘렀죠. 그래서 지금 한 4천만 개 정도가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 개수가. 그러면 지번이 1번부터 몇 번까지 가겠습니까? 4천만 번호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번호가 너무 큽니다. 번호가 크다는 얘기는 관리가 불가능해져요. 즉 공시 기능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번호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전 영토를 쪼갠 겁니다. 지번 부여 지역으로, 지번 부여 단위 지역으로. 그래서 지번이 이렇게 부여가 돼요. 1, 2, 3, 4, 5, 6, 7, 8, 9, 10 부여되고, 여기서는 다시 1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여기도요. 다시 1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4천만 번호까지 나오는 것이 방지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이라고 불러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이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은 너무 기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도시 지역은 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지할 때는 바로 동과 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 동과 리니까 이거 갖고 토지를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지역, 리지역이니까 이것도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쪼개야 돼요. 더 쪼갭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쪽은 다른 색으로 해야지. 이렇게 쪼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작아진 겁니다. 충분히. 요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필지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필지 토지의 개념은 자연적으로 나타난 겁니까? 사람이 쪼갠 겁니까? 사람이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획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민법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필지라는 개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획한 개념이 필지고 자연적으로 구획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지문으로. 이때 이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한필지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한필지 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작아졌으니까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돼서 물론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할 겁니다. 관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 정보는 공시가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든 그림인데 한 16, 17년쯤 전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훔쳐다가 써요. 저작권자는 접니다. 무체재산권. 네. 아주 뿌듯해요. 다른 선생님이 쓰실 때마다. 네.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 이게 바로 지적제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뭐라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필지라는 개념이 뭐냐? 당연히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부르고 이는 인위적으로 구획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획을 시킨 겁니다. 이 필지는 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10제곱미터가 1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10,0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면적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를 지적제도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여기서 등록과 이전에 그러면 이걸 지적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적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가 논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부. 요게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3요소라고 부릅니다. 3요소. 그렇죠?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부. 이게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3요소라고 부를 겁니다. 이 등록과 관련해서 첫 번째, 등록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네? 누굽니까? 등록의 주체. 전 국토 단위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그 시군구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지적소관청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그랬죠. 이때의 위임은 기관 위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 국토 단위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되고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의 대상은 누굽니까? 등록의 대상.
등록의 객체, 전국토.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국토. 그렇죠? 한 번 더 그 부속도수는 좀 잘못된 거예요. 전국토가 될 겁니다. 물론 출제가 될 수는 있어요. 교수들이 다 하는 거 아니니까. 보통 이거 누가 출제를 하냐면 행정법 교수들이 출제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적과 관련된 공대 쪽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미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실 때는 상대적으로 고르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 등록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등록되는 내용. 주된 내용은 토지의 표시. 그렇죠? 종된 내용은, 부수적인 내용은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등록되는 공부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총 8가지가 있죠. 가시적 지적공부 7개, 불가시적 지적공부 1개. 가시적 지적공부는 외워보죠. 대장 형태 4가지, 도면 형태 2가지,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법. 대장 형태 4가지, 그 중에서 2가지가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특수한 대장 형태의 장부 2개가 있었죠.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법. 도면 형태 2가지, 지적도, 임야도. 컴퓨터 파일 형태는 하나로 보고 총 8개의 지적 공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등록하는 방법.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되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적소관청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 정보를 공시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돼야 되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정보들은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등록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심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조사, 측량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등록의 방법은 실질적 심사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교재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12쪽에 지적의 의의라고 나와 있는데 지적의 의의는 그냥 한자를 풀어 쓰시면 돼요. 지, 토지, 적, 정보. 그래서 지적이라면 토지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 모르셔도 돼요. 토지 정보를 지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의 개념 요소 이미 설명을 드렸죠. 등록 개체는 뭐라고요? 한 번 더 그 모든 토지가 아니라 북쪽은 등록이 안 돼요. 북쪽은 휴전선 아래 전 국토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주체는 국토교통부,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시군구 단위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군수 구청장인 지적소관청에게 기관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관 위임. 전국 단위면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그렇죠. 시군구별로 나오면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등록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죠.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이건 전부 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해당되니까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 즉 소유권자에 관한 정보니까 소유권은 권리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은 실질적 심사. 지적공부는 뭐라고 8가지가 있었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지적제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적제도의 분류 나오고 있습니다. 분류. 1번을 보시면 발달 단계별 분류, 발전 단계별 분류라고 부르는데 이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세지적이 나올 겁니다. 세지적. 이거 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세지적. 이 세지적은 이건 세금이란 뜻입니다. 지적은 토지 정보겠죠. 그래서 세지적이라 하면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토지 정보를 운영했다라는 뜻입니다.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 정보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를 세지적이라고 불러요. 이 세지적은 어느 시대에 나타났냐면 고대 왕국 시대에 나타난 지적제도예요. 즉 국가가 맨 처음에 이 지구상에 탄생할 때 나타난 지적제도를 세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고대 국가,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시대가 되겠습니까? 단군 조선시대. 굉장히 오래됐죠. 한 5,000년쯤 전에. 단군 조선시대에 나타난 게 바로 세지적이에요. 국가가 처음 탄생하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세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해요. 관리건 군대건 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돈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이 돈은 어떻게 만듭니까?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걷어들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운영되던 지적제도, 바로 세지적이라고 얘기하고 최초로 지구상에 나타난 지적제도예요.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가 되는데 세금 징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지적제도가 운영이 되는 시대인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겠습니까? 지목이 아닐까요? 네, 비옥한 토지, 비옥하지 않은 토지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세금을 달리해야 되겠죠. 뭐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 비옥한 토지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죠. 네, 비옥한 토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지, 전, 답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5,000년 전이니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많이, 작으면 적게. 그래서 이 세지적은 면적 위주로 지적제도가 운영되던 시대입니다. 면적 본위로, 면적 위주로 지적제도가 운영되던 시대예요. 두 번째 나타난 지적제도는 법지적 단계입니다. 법지적은 어느 시대에 나타났냐면 근대국가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서양을 기준으로 할 때 계몽주의 시대 때 나타난 지적제도예요. 그러면 이 법지적은 무슨 의미냐면 이 법의 의미는 달리 표현하면 권리와 의무의 총합체가 바로 법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민법, 거기는 권리, 가장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여간 법의 또 다른 표현은 권리와 의무의 총합체, 이걸 법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와 의무의 총합체.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쌍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로 얘기를 하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무 위주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의무를 생략하고 권리 위주로 얘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법 교과서를 보시면 권리에 관한 내용은 뒤있다 마는데 의무의 내용은 진짜 이만큼 있죠.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래요. 북쪽은 얘기가 거꾸로 바뀌겠죠. 그래서 권리 위주로 논의가 됩니다. 이 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권리는 소유권에서 도출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제는 어느 시대에 나타났다고 했죠? 계몽주의 시대 때. 계몽주의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소유권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호가 굉장히 중시되는 시대가 바로 근대국가 계몽주의 시대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 보호가 이 지적제도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보호가.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뭐겠습니까? 소유권 보호와 관련해서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뭐가 될까요? 경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을이 소유하는 토지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치죠. 여기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경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지적은 경계 위주로, 경계 본위로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되는 지적제도가 됩니다. 이걸 달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유지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법지적, 소유지적 같은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나타난 지적제도는 다목적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제도는 어느 시대에 나타났냐면 현대국가 시대에 나타났어요. 요즘 나타난 겁니다. 다는 많을 다짜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목적이 하나죠. 세금 징수 목적, 소유권 보호 목적,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은 목적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여러 개인 지적제도 다목적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목적 지적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목적인데 여기는 토지입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토지를 옆에서 봤는데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집했냐면 여기에 지하철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 만약에 엄청 단단한 암석이 있다든지 또는 지하수가 있다면 여기 지하철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땅속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하철 설치 목적으로. 여기에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속, 이거를 땅속의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제가 예를 든 것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땅속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요 지표상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한 이 토지 위에 육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표상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전봇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표상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금 땅에 관한 정보 중에서 지표상의 정보를 제가 수집한다고 했는데요. 몇 개의 목적을 위해서 수집한 겁니까? 3개. 건물 짓기 위해서, 육교 설치하기 위해서, 전봇대 세우기 위해서 지표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화선, 전기선, 인터넷선을 설치할 목적으로 공중의 정보도 수집합니다. 공중도 땅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공중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3개의 목적을 위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과 관련해서 토지의 정보를 제가 수집하는데 몇 개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9개. 맞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많은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다목적 지적이라고 불러요. 다목적 지적. 그렇죠?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전기 시설, 인터넷 시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하는 지적 제도를 시설 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설 지적은 저 3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네? 다목적 지적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건 기출 지문입니다. 시설 지적은 다목적 지적에 해당이 됩니다. 기출 지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또 부르냐면 종합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종합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지적. 또한 이 목적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되죠. 또한 이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죠. 효율적이라는 표현을 달리 쓰면 경제적이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경제지적이라고도 부릅니다. 경제지적. 이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땅속, 지표성, 공중. 그렇죠? 그래서 토지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통합지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통합지적. 별명을 다 쓰죠. 네. 또한 이 정보들은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는 아니죠. 그래서 이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인 지적과 유사하다고 해서 유사지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유사지적. 그 많은 용어 중에서 요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3가지 정도는 반드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어느 단어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맞아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돼요. 다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목적 지적이 제일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돈이 없는 나라는 다목적 지적을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지적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현재는 채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나라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담배세도 대폭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주세 올린다는 소문 날 때마다 덜컹덜컹해요. 네.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요? 2단계에 있습니다. 법지적 단계. 근대 국가 단계예요. 우리나라는. 네. 법지적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것 몇 가지를 확인할 텐데요. 요거 출제됩니다. 어디 갔어? 요게 출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라는 거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죠? 최초로 나타난 지적 제도는 세지적, 두 번째는 법지적, 소유지적, 세 번째는 다목적 지적. 요 순서도 출제가 됐고요. 각종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설 지적. 시설 지적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다목적 지적에 해당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법지적 단계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거기 줄이 색깔이 파란색으로 잘 돼 있죠? 네, 세지적에서는 줄쳐야 될 부분이 뭡니까? 면적 본위. 그렇죠. 그 위에 최초의 지적제도, 면적 본위 줄치셔야 될 테고, 법지적 단계에서는 거기 쭉 내려가다 보시면 소유권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이런 문구 있죠. 6번째 줄에 이런 거 줄치셔야 됩니다. 소유권 보호. 그 밑에 경계의 위치 본위라는 표현이 있죠. 본위라는 얘기는 위주라는 뜻이에요. 이거 옛날 표현이죠. 경계의 위치 본위.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다목적 지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 공공시설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무슨 지적이라고 한다고요? 시설 지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이건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